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먼저 헤아려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먼저 헤아려 보라.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망대 세우려는 자의 비유, 또 하나는 전쟁하려는 왕. 이 두 가지 종류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먼저 망대 세우려는 사람에 대한 이 비유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망대를 건축하기 전에 내가 가진 건축비가 내가 세우고자 하는 이 망대를 세울 만한가 먼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경제력을 먼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할까 하노라. 자기가 가진 경제력을 먼저 헤아려 봐야지. 헤아려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꿈만 커가지고 기초는 막 강대하게 쌓아놓고 돈 떨어지고 더 이상 망대를 쌓을 수가 없다면은 사람들이 비웃게 된다는 겁니다. 비웃음을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먼저 헤아려 봐라. 그 다음에 전쟁하려 나가는 왕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왕에게는 먼저 전쟁하러 출발하기 전에 앉아서 군사력을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치러 오는 저 적들이 군사가 몇 명이냐, 우리 군사는 몇 명이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손자병법의 핵심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려 하면은 쳐들어오는 적들의 군사력, 내가 준비한 이 군사력 먼저 헤아려 보고 도무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겠다 싶으면 국민들의, 백성들의 생명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백성들의 재산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백성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아직까지 다가오기 전에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해를 하고 우리 싸우지 말자고 그렇게 요청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왕이죠. 힘도 없으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만 앞서가지고 함부로 덤비다가는 백성들 많이 다치고 죽고 재산 뺏기고 자기도 죽고 다 뺏길 거 아니겠냐. 그러므로 먼저 헤아려 보는 것이 지혜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헤아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역사서를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마지막 이야기가 어떠합니까? 이 다윗 왕국의 이 마지막 왕들은 헤아려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왕들이었어요. 헤아려 봐야만 됩니다. 무엇을 헤아려 봐야 되느냐? 지금 이 세계 정세가 어떠한지 그걸 한번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전에 3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 기회는 BC 609년 아시리아 제국이 강대한 나라였습니다마는 새로 일어나는 신바벨로니아 왕국이 강해가지고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때 헤아려 봤으면은 하나님이 세계의 패권 나라를 바벨론으로 바꾸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그 세계 패권 국가와 화친을 해야만이
이 국민들이 살고 다치지 않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기회는 BC 605년입니다. 그 605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자기 아버지가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 이 아버지 뒤를 이은 이 왕이 이제는 애굽하고 유다를 완전히 복속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때 왕 이름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 멱살을 딱 잡고 너 이때까지 애굽 앞잡이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애굽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바벨론의 말을 들어. 걸을 거야 안 걸을 거야? 그럴 때에 우선에 겁나니까 바벨론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듣겠다고 약속했으면은 계속해서 들었으면은 억압은 받았다 할지라도 멸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멸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명맥을 유지하죠. 그러면 이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배신했습니다. 느부갓네살하고 약속해놓고 그걸 배신합니다. 그걸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세 번째 기회가 또 옵니다. 그것이 BC 597년에 3차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호야김 약속을 위반한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석 달 후에는 그 아들 여호야킨까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우면서 너는 너의 형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또 약속을 위반하는 거죠. 또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멸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헤아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를 잘 헤아려 봤으면은 먼 데서 올라오는 저 신흥 패권국을 화친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으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7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몇 번이고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랬어요. 내 종이래요.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세계 패권을 맡기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대행할 내 종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국제 정세 속에 패권 제국을 일으킬 때 바로 신흥 바벨론 제국, 옛날 바벨론은 옛날 망했고 이제 새로 일어나는 이 바벨론 제국이요. 거기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종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치리라 그랬어요.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이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자기 딴에는 유대 민족주의에 빠져 있고 또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섬겼던 애굽을 계속 섬기겠다고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도 붙잡혀가지고 둔 알 빠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고 두 아들은
자기가 보는 데서 척살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몽땅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이러한 민족적인 수치와 환난을 왜 당했느냐? 헤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헤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 환난이 다가오는데 이걸 헤아려 보고 미리 하나님이 세우는 패권 국가와 화친을 해야 되는데, 그 멍에를 함께 매야 되는데 그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괜히 만용을 부리다가 이와 같이 멸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세기는 바로 1900년대가 20세기입니다. 1900년대가 20세기예요. 지금은 새로운 21세기입니다. 밀레니엄, 1000년 단위로 밀레니엄이라 그럽니다. 100년 단위로 세기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20세기가 지나가고 21세기가 지금 되어서 20년이 지금 흐르고 있죠. 자, 이 120년 어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 번의 커다란 이 국제 정세, 즉 패권 경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차로 휘말린 것은 언제냐? 제1차 패권 경쟁은 러시아 제국하고 그 다음에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이 동아시아, 극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대립하고 대결하게 됩니다.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 왕국이, 황제국이 굉장하게 땅덩어리가 큽니다. 온 세계 최대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이 러시아 제국입니다. 이 러시아 제국이 서쪽으로 뻗어나가려고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만만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뻗어나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동쪽으로 뻗어나야 되겠다. 동진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 동진 정책을 하게 될 때에 이 극동에서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일으켜줍니다. 자꾸 일본을 도와줘가지고 일본이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 해가지고 참 오랜 세월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던 그 상전나라, 청나라 전에는 명나라죠. 이것을 일본이 깨부시는 겁니다. 청일전쟁 해가지고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청나라가 패배하니까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조선은 자연히 일본의 지배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에 민비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여걸이 있죠. 이 왕비 민비가 이 정치적인 감각이 좀 뛰어납니다. 자기 남편 고종 황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보니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긴 그 기세를 가지고 이 조선을 완전히 이제 억압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청나라까지 양 억압을 하게 되니 얼마나 겁납니까? 그럴 때에 러시아 제국이 동양에서 커가는 일본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프랑스하고 독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 세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삼국 간섭이라 이래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겁줍니다. 야, 너 일본 힘 좀 세졌다고 까불지 마. 이 청나라 땅에는 들어오지 마. 이 청나라 땅에 들어오지 마. 그래서 그만 세 나라가 간섭을 해가지고 일본의 팽창을 차단을 해버립니다. 차단은 하지만 우리 조선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럴 때 명성왕후 민비가
러시아 제국을 끌어들입니다. 왜? 러시아 제국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 러시아 제국하고 딱 결탁을 해서 일본이 우리 조선을 더 이상 강력하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는 거죠. 일본이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는, 조선의 저 왕비가 우리 일본으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저 러시아를 끌어들였구나. 기분 나빠. 빠가야로. 그래가지고 1895년 양력으로 10월 8일 날 낭인들을 우리 대궐로 보내가지고 민비를 시해하게 되는 거죠. 그 남의 나라 왕비를 칼로 도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니 정말 야비한 나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고종 황제가 얼마나 겁납니까? 이제는 고종 황제까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위기감에 러시아, 노국이라 그랬죠. 이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관파천이라 그러죠. 황제가,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해 갑니다. 왜? 일본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거기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 일본을 숭상하고 일본이 세운 내각을 다 처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운 김홍집 내각을 처단을 하고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왕궁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왕궁으로 돌아가 가지고 러시아가 도와줘서 황제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나라가 대한제국이요. 대한제국이 한 13년 유지하다가 일본에게 완전히 나라를 뺏겼습니다. 13년 동안은 고종이 황제하고 고종 아들 순종도 황제라고 일컫게 되고 그 제복이 다 러시아 풍으로 제복을 만들죠. 그래 고종 황제가 입은 옷이라든지 쓰고 있는 모자라든지 차고 있는 칼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러시아 복장입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동진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삼국 간섭으로 일본을 밀어내고 이제는 조선은 러시아가 이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정부하고 뭘 흥정했느냐 하면은 저 부산 앞바다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영도 다리가 있었던 그 영도를 전령도라고 했습니다. 저 전령도를 우리 러시아에게 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군항을 만들고 부산 영도를 군항으로 러시아 군항으로 만들고 해서 강력한 러시아 해군을 이 부산 영도에다가 진을 치게 하고 일본이 오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야심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아시아 쪽의 무역이라든지 이 아시아 쪽의 모든 서방의 정책은 다 무너지게 생겼죠.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유명한 러일 전쟁이죠. 그 1904년에서 1905년까지 한 1년 넘도록 전쟁을 해가지고 온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저 아시아 동쪽에 조그마한 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했던 러시아 제국을 깨부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러시아는 일본에게 항복을 하고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그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서로가 흥정을 하고 약속한 게 뭐냐? 좋다. 이 조선은 이제 일본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러시아가 그대로 조선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고 미국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강화조약을 맺는 중매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매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너무너무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때부터 일본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처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완전히 삼킨바 되어서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1차로 세계 패권 전쟁 각축전에서 우리 한국이 패배한 슬픈 역사입니다. 그때로부터 35년간 일본의 혹독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지만 그 독립정신은,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정신은 위대하고 본받을 만하고 훌륭했지만 그 힘, 그 세력은 너무나도 미약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이 패권 경쟁에서 휘말리게 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그 미국의 강대한 힘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일본이 다 항복을 하고 일본이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일본이 지배했던 모든 지역을 일본이 다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이 조선 땅 한반도도 역시 일본이 그대로 내놓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옛날에 대한제국이었던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에 강대국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일본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적당한 시기까지 통치를 연합국에서 통치를 좀 하다가 독립을 시켜주기로 그렇게 서로가 협약을 했어요. 약속은 했지만 욕심이 있습니다. 소련이 욕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38선 이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미국은 38선 이남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반도를 점령한 미국과 그리고 소련이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독립시켜 주기로 했으니까 독립 준비를 하자. 그래서 협의를 모인 것이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선반도, 이 한반도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독립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미국 점령군 하지 중장이라는 젊은 이 장군이 우리나라의 사령관으로 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한국에 있는 이 지도자들 그룹이 몇 개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몇 개 그룹 중에서 제일 그래도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백범 김구 선생하고 우남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 두 분이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승만 세력과 김구 세력 이걸 연합할 수는 없을까? 그것이 바로 좌우합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좌우합작을 해가지고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좌우합작을 시작을 했더니 이승만 박사가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합니다. 그거 하다가는 완전히 북한에게 나라를 뺏기고 마는 것이다. 공산주의에게 완전히 속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왜?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니까. 세계 최초로 반공 강연, 세계 최초로 반공 글을 써가지고 리포트를 써가지고 신문에다가 게재한 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세계 최초입니다. 1923년에 태평양 잡지라고 하는 잡지에 공산당 체제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리포트로 해서 글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반공주의자로 소문이 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승만 박사는 좌우 합작은 있을 수가 없다. 저 구라파를 봐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동구라파를 봐라. 헝가리, 체코,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등등 헝가리 모조리 다 좌우 합작하다가 결국은 소련의 위성국가가 돼버리고 말지 않았느냐. 소련은 좌우 합작을 출발시켜 놓고 반드시 우익을 암살하고 테러하고 사고사로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오로지 하나만 남겨서 자기들의 말 잘 듣는 정부를 만들어내고야 만다. 이제는 그리스하고 터키까지 공산화하려고 이제는 작당을 합니다. 그럴 때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이거 우리가 저 소련을 잘 봐주다가는 다 뺏기겠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이 너무 강하니까 독일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우방국이 돼가지고 같이 전쟁을 했지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 더 이상 그냥 두면은 소련이 다 차지하고 말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 더 이상 소련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다. 이제 소련은 우리의 적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서로가 총을 쏘면서 싸웠던 독일과 일본은 이제 미국 말 잘 듣는 나라로 변화되기로 했다. 그러므로 독일을 다시 부흥시키고 일본을 다시 부흥시키고 유럽을 다시 부흥시키고 저 터키와 그리스를 원조해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이 아시아 쪽에도 더 이상 공산주의가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인정을 받게 되고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미국이 큰 도움을 주고 유엔이 도움을 줘가지고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소련과 미국이 서로 대결하는 이 패권 경쟁에 세계사는 그걸 냉전체제라 그러죠. 냉전체제. 공산주의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체제를 냉전체제라 그럽니다. 그 냉전체제 속에 이 아시아에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한반도 남쪽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고 미국 중심의 체제가 돼가지고 70년 만에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책에도 세계 1등이고 온갖 나라를 다 이렇게 살펴봐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고 대한민국처럼 체계가 잘 잡힌 나라도 없고 국민들이 서로가 알아서 잘 이렇게 처신하는 나라도 드물고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 세계 패권 대결 속에 우리나라가 줄을 잘 섰고 화친을 잘했다. 누구하고 화친했냐? 미국하고 화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패권 국가를 세우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하신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하나님이 세계 체제를 하나님께서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는 바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패권 국가로 하나님이 세우고 트루먼 대통령을 통해서 냉전 체제를 시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잘해서 1990년에 저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세계 유일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두 번째의 2차 세계 패권 경쟁에서 화친을 잘해서 이만큼 나라가 발전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난 세 번째 세계 패권 경쟁이 있습니다. 3차 세계 패권 경쟁이요. 이것은 바로 미국하고 중공 간의 세력 다툼입니다. 미국하고 중공 간의 이 세력 다툼을 신냉전 체제라 그럽니다. 이제 신냉전 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제 무역 시장에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려고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또 중국의 은행과 이제는 거래를 끊고, 중국이 무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미국이 협조했는데 이제 더 이상 국제 무역에서 중국을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옵니다. 남중국해에는 항공모함을 상시로 파송을 하고, 이제 도외시해버리고 내던져버렸던 저 대만을 다시 붙들고 대만을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가 바로 중국 아닙니까? 중국은 대만을 자기들의 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국이체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국이체제가 아니야. 이국이요. 대만이 언제 중국에 편성된 적이 있느냐? 없잖아. 중국은 이제 중국 나름대로 스스로가 알아서 하라. 대만은 이제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홍콩도 너희들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저 홍콩 시민들이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중공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콩과 대만을 미국이 도와주면서 중국 마음대로 못하도록 차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므로 새로운 신냉전 체제가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신냉전 체제 속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뭘 헤아려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헤아려 봐야 돼요.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 힘을 헤아려 봐야 되고, 우리의 운명을 헤아려 봐야 되고,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잘 헤아려 보고 화친을 잘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헤아려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화친을 해버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70년 이루어 놓았던 이 모든 금자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큰 전쟁의 화염 속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위기가 3차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경험하는 이 3차 세계 패권 경쟁에서 오는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0세기 초에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었던 왕실과 대신들이 세계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줄을 잘못 썼어요. 러시아 줄 잡다가 망해버린 것이 1차 패권 경쟁에서 실패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때 한번 실패했더니 얼마나 국민들이 고생했습니까? 그 위안부로 끌려간 수많은 젊은 여성들, 수많은 노역자들, 노동자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참 비참한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3차 세계 패권 경쟁 속에 화친을 어느 편하고 화친할 것인가, 이거 잘못 선택하면 또다시 1차에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라를 경영하는 책임자들이 잘 선택하게 해 주시기를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살고 국민과
그리고 이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헤아려 보라고 말합니다. 먼저 헤아려 봐라. 건축하기 전에 경제력을 헤아려 봐라. 전쟁하기 전에 군사력을 헤아려 봐라. 누구하고 화친할 것이냐 헤아려 봐라.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입니다. 이건 아주 그냥 당면한 이 나라의 숙제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운명이 이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이 나라 전체 국민들이 올바로 알고 기도하고 지도자들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그대로 잘 선택을 하면 우리는 살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망대를 건축하기 전에 가진 것을 헤아려 봐야 하며,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군사력을 헤아려 보고 멀리 있을 때 화친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도 헤아려 볼 줄 알게 하여 주셔서 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